그래서 이 우리가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Was ist Metaphysic이라고 하는 이 책, 이 책에서 이 무를 하이데거가 그 자기가 이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Das Nichts라고 했는데, 이 무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이데거의 이제 파시스트 메타피직 무란 뭐냐,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현상학, 피나미날리지, 이 현상학, 현상학적 입장에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럼 현상학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피나미날리지, 현상학이 뭐냐?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강의할 때 그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뭐 다 설명해 놓고, 농도되어 농달리꾸와 세드 엑스 니힐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이거 뭐 플라톤의 입장에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 어거스틴의 이제 창조론이다, 이제 그 얘기고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시스트 메타피직에서 형상학적 차원에서 이 책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근본적으로 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근본을 모르면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초 작업을 잘하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제가 가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상학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번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10가지 범주론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A는 A다, 뭐 A는 어떻다, 주부와 술부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부와 이 술부, 이 주부와 이게 술부로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 주부와 술부, 이게 바로 그래서 술부에 대해 가지고 본체론적 표현, 그 다음에 우유, 9가지 범주, 이렇게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주부와 술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A는 뭐 또 다 이제 뭐 그 얘기잖아요. 예, 그 A는 A다, 이 본체, 나머지는 우유. 근데 이걸 갖다가 A는 뭐뭐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걸 진술이라 그럽니다. 진술. 독일어로 아우스자게, 이 진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진술에서 A는 뭐다, 뭐 A는 A다, 이렇게 뭐 본체론적으로 얘기하던 A는 뭐 어디에 있다, 뭐 어떤 시간적 표현, 장소, 시간, 장소, 질, 양, 관계, 소유, 뭐 모양, 능동, 수동, 뭐 이런 식으로 9가지 범주로 우유로 하든 간에 이 진술,
이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술을 쭉 하다 보면은 진술은 인간의 그 이성이 들어갑니다. 이성이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성입니다. 이성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냐면 논리가 들어가죠. 논리. 이 진술을 뭐 그냥 뭐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A는 뭐뭐다라고 할 때 이제 이성적이고 이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렇게 해서 진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술. 그 진술이 딱 들어가면은 여기서 결국은 이 진술이 논리하게 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과 논리의 어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논리하게 지배를 받는다. 이게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도 보면은 뭐 태어나지 않는 자, 태어나지 아니한 자, 태어난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레오스파 이단 그런 거를 우리가 논쟁할 때 얼마나 이걸 논리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다 진술은 이렇게 논리하게 이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표현이 예? 당연히 논리하게 지배를 받아야 말이 되는 거고 따라서 뭐 학문이 되는 거고 신학이 되는 거고 그 논리학이 이제 학문의 이제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리학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이제 여기에 이성 논리고 이 굉장히 여기 이제 수학적인 논리가 이렇게 아주 적용되겠죠. 예.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학문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학문이에요. 이게 뭐 학문이라고 하는 게 딴 거 아니고 이게 진술이 논리학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성 논리적으로 따져 나가는 것 이게 학문이죠. 이게 바로 독일어로 말하면 비센샤프트가 되겠습니다. 비센샤프트. 학문이라 하는 것이고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학문, 예? 학문이 된다. 학문이다. 현상학은 뭐냐 하면은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술 이후의 이성 논리, 수학적인 이성 논리를 통해서 논리학의 지배를 받고 학문에 대한 이게 아니고요. 방향이 이쪽입니다. 진술 이전에 뭐를 보느냐라고 한다면 진술 이전에 어떤 이 본질을 보는 겁니다. 본질을. 이게 그 본질을 보는 거고 이 본질을 보게 하는 게 뭐냐면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현상. 피나미난 이 영어로 피나미난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어떤 그 사물의 본질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나미날리지 현상을 본다 해가지고 현상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고찰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안을 현상학적으로 고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수학적인 논리로 따진 게 아니고 이 현상 본질을 직관했다는 게 들어갑니다. 본질은 어떻게 파악이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직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이 직관은 인투이션이거든요. 직관. 우리가 진술에서의 이성 논리학 지배를 받는 진술이 학문 이렇게 나가는 이 과정에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철학적인 그 인식론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표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표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representation. present라고 하는 것이 현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re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화 한다. 뭐 그런 의미가 표상입니다. 표상. 자, 이게 뭐냐? 이게 표상. 다시 현재화 한다.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진술을 하잖아요. A는 뭐다. 뭐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현재로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낮에 우리가 이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나무를 보고 저녁에 집에 가서 그 성전에 있던 그 화분에 있던 그 나무 이렇게 하면은 그 저녁에 다시 그 자기 머릿속으로 현재화 시킵니다. 이 나무를 그 당시로 다시 딱 현재화 시켜가지고 자기 앞에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본 것은 낮에 봤잖아요. 그러나 저녁에 가가지고 집에서 그 나무 내가 낮에 강의하면서 들었을 때 그 나무? 그러면 그 나무가 이 나무가 다시 현재화가 돼가지고 저녁에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겠죠. 이게 바로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표상작용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떤 그 진술이 불가능합니다. 그 진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상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 소나무가 참 좋았어. 이 나무 참 괜찮았어. 그 화분에 남긴 나무가 참 아주 싱싱하고 푸르던 같아. 그렇다면 낮에 봤던 이 나무가 저녁에 볼 때, 저녁에 생각할 때 저녁으로 다시 현재화 돼가지고 프리젠트 현재화돼서 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딱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는 거죠. 이때 보는 나무는 지금 육신으로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겠죠. 그게 바로 표상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 이 마음의 눈으로 딱 보면서 다시 현재화를 시켜서 그 머릿속에 다시 딱 가지고 세운다는 겁니다. 그 당시 현재로 저녁이라고 하는 그 저녁의 현재로 딱 가져온다는 얘기죠. 이런 표상작용을 거쳐야만이 이 진술이 가능하고 그 이성 논리, 수학, 지배를 받는 논리학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상적인 표상적인 사고. 근데 이거는 표상적인 사고를 아포판티세 독일어로 아포판티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 표상적 사고죠. 그 페아슈텐드리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페아슈텐드리. 그런데 이 표상적 사고를 통해서 진술을 통해 가지고 이성 논리 지배를 받고 수학적인 논리학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게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상학은 이 진술 이전에 사물의 본질을 보는데, 본질을 직관하는데, 여기는 이성입니다. 이성. 여기는 리전이거든요. 리전은 따지고 이 표상화하고 다시 따지고 이런 게 이제 리전인데, 이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자체 본질을 딱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상학입니다. 그래서 현상학은
진술 이전에 어떤 사물의 그 현상을 통해서 그 본질을 직관한다. 그 진술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그 분석적이고 종합적이고 또 이제 분석적이고 분석해보고 종합적이고 이렇게 해서 그 진술해가지고 여기는 논리학의 법칙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A가 B고 B가 C라면 A는 C다라고 하는 이런 3단 논법이라든지 이런 논리학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결론을 내는 학문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 이전에 본질을 떠오르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직관하고.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이제 그 경우를 말할 수 있냐 하면은 이 현상학을 시작했던 그 이 하이데거의 스승인 에드문드 후슬. 후슬은 이 현상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밀학이라고 했습니다. 은밀학. 은밀하다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로 말하면 스트렝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스트렝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좁다는 것이거든요. 좁다. 그래서 디스트렝게. 은밀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은밀하게 보는 거다. 본질을 직관해서 보는 건 은밀하게 보는 거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인생을 한번 봅시다. 인생을 볼 때에 지금 어떤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걸 진술을 해봅시다. 저 사람은 살아 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살아 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성 논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인생이 삶이다. 그러면 삶에 대해서만 쭉 나오는 거지요. 이 삶의 본질을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 사람은 살아있다?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살아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죽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데 왜 죽어갑니까? 이 살아있는 거하고 죽어가는 거는 완전 별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개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는 거고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건강한 거고 죽어가는 거는 병든 거고. 건강한 거하고 병든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이성적으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예를 들어 진술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학문으로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이 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다. 이 현상 본질을 본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 삶 속에 죽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생의 삶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이 건강하게 지금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살아있다. 저 사람은 건강하다. 건강하죠. 근데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사실 죽어가고 있다.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살아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다. 저 사람은 건강하다. 그런데 저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 이거는 본질을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그 삶의 현상을 본질 직관할 때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 사람은 건강하다. 그럼 병든다라고 하는 말하고 반대 말입니다. 여기서는.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전혀 반대 말입니다. 자, 이게 이쪽으로 나가는 이 진술과 논리학을 거쳐서 이성 논리, 이런 학문 표상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이거는 수학적인 정확성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에그작트. 이건 정확성이거든요. 자,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A가 B냐? 오케이. B가 C냐? 오케이. 그러면 A는 C야. 이게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2 더하기 3은 5다. 정확해. 4 곱하기 3은 12야. 이게 정확해. 5 더하기 12는 17이야. 그 진행돼 나가는 그 논리적인 요 과정이 정확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정확성을 따지는, 여기서는. 그러나 엄밀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후설의 주장은 이게 더 엄밀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는 정확한 거지만 이게 수학적인 정확성,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정확성이 있지만 그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정확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엄밀학. 그래서 삶 속에서 죽음을 보고 뭡니까? 쾌락 속에서 고통을 보고 뭐 그렇다는 얘기 본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그 고백록에 보면은 나는 젊었을 때 쾌락을 즐겼고, 자, 우리가 이쪽에서 봅시다. 진술에서 나는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면 쾌락과 고통은 전혀 반대잖아요. 나는 쾌락을 즐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나는 그 죄를 지으면서 쾌락을 즐기고 있었으니 사실은 그 쾌락을 즐기는 가운데서도 뭔가 모르는 이 죄로 인한 그 고통의 쇠꼬챙이로 나는 불에 달구어져서 고문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쾌락 속에 이 본질을 보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게 본질 직관이거든요. 본질 직관을 보니까 삶 속의 죽음이 보이듯이 죄악의 쾌락 속에 고통이 꿰뚫어져 관통해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쾌락과 고통은 정반대 말이 되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쾌락을 즐깁니다. 나는 고통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모순되는 말이에요. 여기는 안 되는, 모순은 여기 있을 수 없는 얘기. 여기는 본질 직관을 통해서 삶 속에 죽음이 있고 고통 속에 쾌락 속에 고통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엄밀하기다. 엄밀학. 아주 그 본질 직관을 통한 엄밀한 방법으로 이렇게 딱 본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성과 논리가 중요하고 표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포판티셰하고 페아슈텐들리하고 수학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 이 3단 논법의 논리학의 지배를 받고 무슨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러나 이쪽에 해당되는 거는 본질 직관이고 어떻게 보면 모순 통합입니다. 삶 속의 죽음, 쾌락 속의 고통,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여기는 이성적인 게 강하지. 이성 논리. 이성과 논리로 따니까 야, 네가 쾌락은 쾌락이지. 무슨 쾌락이 고통이냐? 이성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따지는 어떤 논리학 지배가 여기는 완전 무너지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필링이 중요하지. 필링. 느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건 이성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성은 따지듯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게
이성이고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주 섞여 있는 거예요. 멜랑제돼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막 뒤엉켜가지고 막 이 섞여 있는 건데 그거를 딱 직관을 딱 하는 거니까 뭔가 이게 그냥 이렇게 말로 이 진술로 분명하게 표현이 안 되는 진실. 이것이 여기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진술이라고 하는 논리와 이성과 논리와 논리학의 진술에 지배를 받았던 그런 이 학문하고 이 진술, 이성, 논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본질을 직관하고 그 본질 속에 이렇게 막 수없이 다양한 것들이 막 얽혀 있는 그거를 뭔가 직관해서 드러내는 본질 직관해서 드러내는 이성적인 작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링이 들어가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그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이 은밀한 이거는 정확한 거고 이거는 은밀한 것. 이 은밀성으로서의 이 현상학이 필요하더라. 그 은밀성으로서 현상학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이 심리 현상이라든지 무슨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진술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진술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도 이 현상학적 직관을 통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상학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현상학입니다. 그래서 무란 무엇인가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건 무는요. 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무슨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는데 이 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럼 이 무란 뭐냐? 이것은 진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있는 거를 갖고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거고 뭐라도 있어야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고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면서 이성이 들어가고 논리가 들어가고 논리학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엇에 대해서 진술한다는 얘기인가? 진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라고 하는 것을 따질 때에는 이 하이데거는 후설의 제자니까 이 무라고 하는 것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션샤프트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 논리학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이성 논리 표상적인 사고 이런 건 안 되고 이쪽에서 하는 은밀성 그 다음에 여기 사고방식을 여기는 표상적 페아슈텐드리헤스 댕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룬트 이 그룬트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이란 뜻입니다. 그룬트리헤스 댕켄 근원적인 사고 이게 현상학적 사고고 이게 본질을 직관하는 거고 이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사고에 의해서 무를 드러낼 수 있는 이렇게 대충 말하면 이러한 이제 기조예요. 이러한 기조. 그런데 우리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도 봤지만은 이 본체 A는 A다. 이 본체에 대한 진술 그래서 태어나지 아니한 자 태어난 자 뭐가 다르냐 어쩌나 저쩌냐 이게 쭉 얘기하는 모든 게 다 진술이고 논리학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즉 하이데거가 어거스틴을 비판하고 어거스틴의 사상적 배우가 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것은 그러한 그런 형이상학을 하이데거는 종래의 옛날 형이상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옛날 형이상학은 이런 진술에 그런 기초를 하고 있어서 논리학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것은 이 진술의 형이상학으로서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근거해가지고 어거스틴이 다 이렇게 삼위일체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논리학적으로
얼마나 논리가 치밀합니까? 우리 정말 놀랄 정도로 그 어거스틴의 그 아주 논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논리학적인 그 지배를 받는 이 그 삼위일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종래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기초한 것인데, 그런 형이상학으로서는 절대로 이 무를 밝힐 수가 없다. 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에 요것만 대상도 되지 않는다. 진술 이전이라는 얘기죠. 진술 이전으로 이 본질에서 보면은 이 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이 진술 이후에 나타난 논리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아예 대상 자체도 되지 않지만은 이 무엇의 아주 핵심이냐, 존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진다면은 존재는 바로 무다. 응? 우리가 이제 이 삶과 이게 죽음이 같이 있듯이, 이 삶이라고 하는 그 현상 속에 죽음이 같이 들어가 있듯이 이 존재 속에 무가 같이 있다는 이 결론이거든요. 이 바시스트 메타피직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존재는 무다. 응? 그리고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진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진술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래 형이상학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했나? 그럼 무가 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비판입니다. 하이데거가 어거스틴에 대한 비판은. 근데 이 진술을 왜 그러면 종래 형이상학은 진술을 가능하게 했는가라고 한다면, 종래 형이상학은 이 존재자를 다루었다는 겁니다. 하이데거가 주장은 존재를 다룬 게 아니라, 존재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떡은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떡을 갖고 이 떡은 떡이다 그러면 떡의 본체에 대한 진술이다. 이 떡이 맛있다, 이 떡이 언제 만들었다, 이런 거는 다 우유적 진술이다. 우유적 범주였다. 그런데 좌우지간 이 진술, 범주론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 따라서 나오는 이 진술의 이 대상이 되는 것을 존재자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자에서 그 눈에 보이는 존재를 갖고 떡은 떡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떡의 본체를 얘기한 거고, 이게 바로 이제 떡의 이제 이데아라고 떡의 떡됨, 변치 않는 성격, 이게 이데아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진술이 이제 가능해져가 쭉 논리학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진술이 가능해졌냐라고 한다면은 이 존재자를 봤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존재자, 뭔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떡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재자를 놓고 떡은, 눈에 보이는 떡을 놓고 떡은 떡이다. 이건 떡의 본체에 대한 얘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른 거는 우유에 대한 얘기다. 좌우지간 이 존재자를 본 거고, 존재자의 존재, 이 존재자의 존재, 떡을 보는 게 아니라 떡의 그 떡됨, 이 떡됨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존재자의 이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존재자의 존재는 사실 이런 그 존재자의 존재를 우리가 그 학문의 대상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존재자의 존재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존재 속에는 무가 본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존재가 밖으로 탁 튀어나오면서 무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직관해서 그렇게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존재도, 인생의 존재도 이렇게 존재가 이렇게 쭉 나다가 이 사람이 점점 이제 이
늙어서 존재가 변화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냐면 존재가 자인이 있는데 이 자인이 존재가 다자인 현존재로 현존재이 다라고 하는 거는 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극이 이 존재가 극이로 톡 튀어나오면서 이것이 니츠 무로 싹 들어가 숨어버리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늙고 변화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면은 존재, 자인이라든지 이 현존재, 톡 튀어나온 현, 극이 톡 튀어나와서 있음, 다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 존재에 대한 얘기인데 존재자를 종래 형이사학은 다루었기 때문에 진술이 가능한 거다. 이 존재자는 자이엔데 그럽니다. 그래서 디 자이엔데 독일어로 이건 자인 그 자인을 다뤄야 되는데 디 자이엔데를 다루어 가지고 이렇게 그 논리학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의 이제 그 신학도 결국은 종래 형이상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게 다 그런 그 존재자를 대상으로 한 종래 형이상학의 어떤 결과물이다.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 거고 진짜 형이상학을 하려면은 바시스트 메타피직 형이상학은 뭐냐? 이거는 그 무를 다루는 것이다. 무로부터의 이제 창조, 무를 다루는 것인데 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존재가 현존재로 톡 튀어나오면서 무속으로 빠져. 왜 무속으로 빠져들어서 없어진다라고 보느냐? 그거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직관했다는 거예요. 직관.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 수학적인 은밀성을 요구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거는 사람을 이거 아주 무슨 그냥 무슨 기계 무슨 로지시엘처럼 무슨 그냥 이거 완전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 하이데거가 이 현대 문명까지 비판을 합니다. 그 무슨 지금 현대 문명은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부터 무슨 어거스틴 그 이후로부터 전부 다 이렇게 진술 논리학 이렇게 빠져가지고 수학적인 은밀성을 추구하게 됐다는 거죠. 수학적인 정확성, die Exaktheit. 이 수학적인 정확성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 존재의 이 은밀하게 이 본질의 어떤 풍부함을 다 상실해버리고 이 정확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어떤 형식 논리거든요. A가 B고 B가 C냐? 그럼 당연히 A가 C지. 왜 A가 C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런 그 형식 논리. 그러니까 형해화됐다. 현대 문명이 이제 이런 엑자카이트 수학적인 엑자카이트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내용의 어떤 이 본질 내용의 어떤 이런 풍부함이라든지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멜랑제 섞여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풍성함이라든지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달랑 그냥 이렇게 수학 도식으로 이렇게 이성 논리 도식화로 딱 해가지고 요거는 요거 이런 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현대 문명은 무엇을 상실했냐 하면은 어떤 존재의 깊이를 상실했다. 존재의 깊은 어떤 성찰이나 묵상이나 이런 걸 상실해버리고 이건 완전 그냥 형해화 돼버린 거다. 현대 물질 문명은 참 비참하다. 이것을 회복시키려면은 은밀학으로서 현상학을 해야 된다. 현상학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현상의 사물의 진술의 대상 범위 이전에 있는 진술 대상 이전에 있는 사물의 그 현상의 본질을 직관해가지고 거기서 은밀하게
직관해서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존재의 그 풍성함이라고 할까? 그 본질적인 깊이와 풍성함을 추구를 해야 이 현대 문명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하이데거의 철학은 이런 그 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에 대해서 디스프라케, 이 언어에 대해서도요. 이 진술, 논리학 이런 비션샤프트 쪽에서 언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미탈룽, 그 뭐냐 하면은 의사교환, 이 미탈룽 의사교환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아주 이제 그 껍데기라 그거죠.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걸 내가 알아듣고 내가 얘기하는 걸 저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어떤 의사소통 수단으로서만 스프라케 이게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까? 그 정확하게 네가 말했냐? 정확하게 들었니? 정확하게 말했니?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스프라케라고 하는 거를 이 본질 직관을 해보면 무슨 이 하이데거가 참 책이 참 많아요. 이 책이 참 많은데 그 책 하나하나 읽어보면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깊이가 있습니다. 디스브라케, 스프레켄,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말을 해요. 그리고 주스브라켄 이스 주웰은 그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듣는 거예요. 말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말 자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의 본질이 그래요. 말의 본질이. 그래서 말이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말한다라고 하는 자기 말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말이 말하는 걸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냐? 물론 이쪽에서 보니까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말의 본질을 얘기해 주거든요.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말하는 걸 내가 듣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이 스프라케 말에 대한 이 본질 직관으로서 그 뭐 홀츠 베게 이런 책에서 이제 그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의 그 4차원의 영성에 보면은 언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언어. 조영기 목사님 예를 들어서 언어가 무슨 우리에게 큰 어떤 기적을 일으켜내고 뭐 하여튼 이런 그 엄청난 그 자원이 있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의사수단으로서만 쓰였을까요? 언어가? 그건 아닙니다. 아마 하이데거가 말했다시피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아마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좌우지가 뭐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런 그 현상학적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그 직관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이 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존재는 무고, 응? 존재가 현존재로 톡 튀어나올 때 무로 사라지고 그런 말하고 있네. 이 책에서. 그리고 무엇이 무를 드러내느냐, 무엇이 무를 그럼 드러내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후명한 그 말을 합니다. 이 하이데거가. 그건 뭐냐면은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 불안.
그 유명한 이 바시스트 메타피직 그 책을 그 책에 뭐 이렇게 두께가 아주 뭐 얇아요. 얇은데 한 문장 한 문장이 아주 그 밀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 완전 대면 수업하고 갈 때 이 하이데거의 바시스트 메타피직 이거를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독일어 원전을 갖고 와가지고 번역된 책하고 이제 쭉 이제 했는데 참 아주 받은 신선한 충격 감동은 아주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때 수업에. 근데 바스 이스트 메타피직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 니츠를 뭐가 드러내느냐라고 할 때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 Die Angst offenbart das Nichts. 이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 이 교묘한 문구입니다. 이 불안이.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 현상학적 진술 이후에 논리학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 이성, 뭐 논리, 뭐 수학, 뭐 표상적 사고, 예?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이런 것들이지만은 이 이전에는 뭐 이성 논리가 아니라 어떤 피링, 이 피링도 뭐 직관, 인투이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떤 여기는 이제 모순적인 것들이 분리가 되죠. 삶과 죽음, 뭐 쾌락과 뭐 고통 다 분리가 됩니다. 다 다른 것들입니다. 있음과 없음, 있음은 있음이고 없음은 없음이죠.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러나 여기는 있음이 곧 없음이고 존재 속에 무가 있고 어떤 쾌락 속에 뭐 고통도 있고 뭐 차후전 이게 직관인데요. 이 그런틀리 아주 그냥 근원적인 댕켄 사고방식이다. 많이 이거는 이제 표상적인 페아스텐드리 패스 댕켄이고. 근데 이 필링이 뭐야? 자, 이 불안이라고 그러니까 이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학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쪽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논리, 수학, 정확성이지만 여기는 엄밀성이고 여기는 이제 필링이 뭔가 작용을 한다는 필링이. 그럼 이 필링이 뭘까? 자, 이 불안이라고 하는 필링을 보면은 불안이라고 하는 필링을 이 바시스트 메타피직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아주 이 현상학적으로 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뭔가 끄림칙하다는 끄림칙하다. 끄림칙하다라고 하는 끄림칙하다. 끄림칙하기 때문에 멀리하게 되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끄림칙하기 때문에 멀리한. 근데 이 멀리해가지고 딱 떨쳐버렸는가 하면 자, 여기는 모순 통합이라 그랬습니다. 뭔가 이 같이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멀리 하는데 끄림직하게 해서 멀리 하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멀리 하는데 다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무라고 하는 거는 그와 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무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직관을 해요. 무를 보니까 존재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존재와 같이 섞여 있으면서도 이것이 뭔가 없는 것 같지만은 존재 속에 있다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존재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은 이 무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 이 무를
이 무를 근원적으로 파악하면 이거 없다. 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는 없음. 근데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없음에서 그 파송된 것이 뭐냐? 없음은 모든 아니의 근원이고 그 반대가 아니다는 게. 요 이제 강의. 즉 부정에서 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에서 부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부정한다. 아니요. 노라고 하네. 이게 그 독일어는 nine이죠. nine. 아니요. nine. no. 이 부정한다라고 하는 건데 부정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가 생긴 거냐? 여기서 니츠가 생긴 거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뭐가 아니다. 그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디에서 해당될까요? 이쪽에 해당됩니다. 이쪽. 진술 이후에 논리학의 지배를 받는 여기에서는 아니다. nine. 아니야. 여기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니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하는 데서 무가 나오는 건데 이쪽 차원에서는 논리적으로 아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야. 완전.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그런데 이건 논리 이전에 이 현상학적 이쪽에서 보면은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니츠에서 나온다. 이 무에서 없음에서 아니요가 나오는 거다. 아니요에서 무가 나온 거는 아니다. 그 얘기죠. 순서가 거꾸로 된. 여기서는 이게 아니다. 이거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아니오에서 무가 나오냐 하면은 아니오라고 해서 아니오 그러니까 없다. 이게 논리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학에 맞게 하려면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아니다. 여기서 뭐가 없다는 얘기지. 저 사람 예를 들어서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개가 아니다. 여기서 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데서 없음이 나와야 이게 논리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대본에 먼저 없음이 있고 여기서 아니오가 나온다? 이거는 논리를 벗어난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인에서 니츠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니츠에서 나인이 나오기 때문에 논리학의 법칙을 여기는 초월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논리학 여기 적용되는 게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학이 여기는. 그런데 없음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라고 하는 데서 뭐가 나와요? 없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나인이 나와요. 나인이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게 피링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피링이 아니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끄림칙하다 이제 그 말입니다. 끄림칙하다. 그러니까 이 없음에서 아니요가 나오는데 아니요가 감정에 작용되면은 아니요 뭔가 끄림칙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끄림칙하다. 근데 무엇이 끄림칙하냐? 무에서 나인 아니요라고 이 아니요가 나오는데 아니요가 이 끄림칙하게 이렇게 몰아내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불안하면은 불안한 감정이 들면은 뭐가 아니요 하고 싶다네. 아니요. 그러니까 무에서 이 아니요가 나오고 아니요가 불안에 의해서 아니요 끄림칙한 게 싫어 아니요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무 속에서도 존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끄림칙한데 말이지 끄림칙해서 이제 완전 가버렸으면 또
현상하게 하는 거죠. 뭔가 모순이 또 같이 있어야 현상하게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해가지고 이제 끄름직해서 물리쳤어요. 이렇게 갔는데 이게 또 기 들어와. 자기가 아무리 끄름직해서 아니요 해가 가도 야 하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존재와 무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얘기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나온 아니오가 끄림직하다 이래가지고 밀어내는 동시에 아무리 밀어내도 떨쳐버릴 수가 없이 또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또 온다라고 하는 건 존재가 되겠죠. 이게 무는 없어지는 건데, 아니오인데. 존재는 또 yes란 말이에요. yes. 그리고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의 특징, 이 불안의 특징이 그 무와 딱 떨어진 존재와 그 존재 속에 그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이 무하고, 그러니까 존재는 있다는 거잖아요. 무는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요 하고 떨쳐내서 없어졌는데 또 있다, 또 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요 속성에 딱 들어맞는 그 감정이 뭘까? 이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그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다시 들어오는, 이것이 무와 동시에 존재하는, 무와 존재가 같이 있는 이러한 그 피링을 준다는 얘기. 그래서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거는 다 어떤 그 현상을 갖다가 이제 본질적으로 직관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현상학이다. 그 현상학에서 이제 무를 갖다가 이렇게 해보자. 이게 이제 내가 강의 자료에 이제 얹어 놓은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강의 자료 2페이지에 보면은 무에 대한 해석이 그 존재에 대한 근본 파악을 보여주고 있다. 무는 진술의 대상이 아니면 논리학의 대상도 아니다. 무는 논리적으로 다룰 수 없고 현상학적으로 직관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무는 존재자에 대한 막연한 대립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 현 존재의 초월 속에서만 자신을 드러낸다. 아까 요거 이제 설명한 거고요. 그러므로 순수한 존재는 순수한 무와 똑같다라고 하는 해결의 명제는 정당하다. 그 순수한 존재는 순수한 무와 똑같다. 근데 헤겔은 이 비션샤프트 학문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헤겔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지 절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헤겔은 어떻게 해서 이런 얼핏 보면은 현상학적으로 하는 얘기, 존재와 무를 같이 있는 거로 보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 자, 그래서 양자는 서로에게 속한다. 자인 und nichts gehören zusammen. 그러나 그것은 헤겔에서처럼 양자가 그 무규정성 und Bestimmtheit. 자, 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있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주 이 규정이 전혀 없는, 이렇게 제한돼 가지고 뭐로 딱 한 울타리를 쳐놓은 게 아니라 그냥 있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있다, 뭐를 뭐 가지고 있다, 뭐 좌우지간 이런 그 규정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있음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유개념이잖아요. 뭐 좌우지간 뭐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는 거죠. 그 있음, 그러니까 뭐 그 있음 안에 무슨 책이 있는지, 뭐 돈이 있는지, 밥이 있는지, 뭐 규정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있음이라고 하는 건 무규정성, 규정된 게 없다. 이게 무슨 뭐 책상이 있는 거냐, 뭐 짐승이 있는 거냐, 뭐 정신이 있는 거냐, 뭐가 없다. 그래서 무규정성이고요. 또 이 헤겔이 볼 때 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직접성이다. 직접성. 이렇게 간접성으로 한 달이 걸쳐 가지고 뭐가
그 얘기가 된다 그러면은 뭐 그 있음에 대한 성격에 의해 가지고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어떻다 저떻다. 근데 그냥 있음. 이거는 직접적인 무슨 뭐 한 달이 걸쳐 가지고 뭐 간접적으로 얘기된 게 없고 바로 맞닥뜨려진 거다. 직접성. 무규정적이고 직접성이다. 그 없음도 해결이 볼 때는 논리학적으로 볼 때는 해결도 그 논리학적으로 볼 때는 없음도 무규정이고 없어.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게 아니라 그냥 없음. 규정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직접적이다. 응? 그럼 한 달이 걸쳐가지고 뭐가 없다. 그게 아니라 그냥 없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성이다. 그래서 무규정성, unbestimmtheit와 직접성, unmittelbarkeit, unmittelbarkeit. 어떤 뭐 중간 이렇게 뭐 단계가 없어. 그래서 똑같다. 양자가 서로에게 속한다 그랬거든요. 그 요거는 이제 현상학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본질직관에서 양자가 같다 이제 그게 아니고 해겔은 이 피션샤프트의 대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있음이나 없음이나 같은 영역에 서로 속해서 순수한 존재는 순수한 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는 현상학적으로 직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존재도 무규정적이고 직접적이고 무도 무규정적이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해겔이 말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 둘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유한하며 또 무속으로 들어서는 현 존재의 초월 속에서만 자신을 드러내는 까닭이다. 예, 아까 내가 설명한 거 바로 그겁니다. Weil das Sein selbst im Wesen endlich ist. 그래서 존재 자체가 유한해요. 이 존재가 끝없이 계속 있음이 아니고 유한하고 und sich nur in der Transzendente des in das Nichts hinaus gehaltenen Daseins offenbart. 이 보면은 in der Transzendent 초월인데 이 트랜스젠던트가 무엇의 초월이냐 하면은 뒤에 다자인스 이게 현 존재의 초월입니다. 현 존재의 초월. 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자기를 뒤에 오펜바르트 드러내는데 자기를 드러내는데 단지 현 존재 초월에서 그냥 현 존재 초월에서 이 존재가 자기를 딱 드러내면서 무속으로 나중에 날아간다는 얘기인데 그 독일은 이제 보면은 des Daseins 이렇게 걸리거든요. des Daseins. 그래서 현 존재의 트랜센덴트 초월인데 그 이 다자인은 뭐냐? in das Nichts hinausgehaltenen 무속으로 뛰어드는 in das Nichts hinausgehaltenen Daseins 무속으로 뛰어드는 현 존재의 초월에서 존재가 드러나는 까닭이다. 결국은 존재가 현 존재의 초월에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 현 존재는 무속으로 뛰어든다. 그러니까 결국은 존재가 무와 무속으로 사라지는 거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래서 무속으로 들어서게 된 현 존재라. 현 존재는 무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불안이 이런 무를 드러낸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논리학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다음 물 읽어보면 Die Frage nach dem Nichts, die greift aber zugleich das Ganze der Metaphysik, so führen sie uns vor das Problem des Ursprungs der Verneinung zwingt. Das heißt im Grunde vor die Entscheidung über die rechtmäßige Herrschaft der Logik in der Metaphysik. 무에 대한 물음은 우리에게 부정의 근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한에 있어서 자, 무라고 하는 것은 부정, 나인, 아니다. 이거의 근원이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아니다에서 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없음에서 아니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다가 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에 대한 물음은 우리에게 부정의 근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한에 있어서, 즉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형이상학에 있어서의 논리학의 정당한 지배권에 대하여 결단을 내릴 것을 강요하는 한에 있어서 형이상학 전체를 철저하게 지배한다. 그래서 이 나인 아니다. 나인에서 니즈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니즈에서 나인이 나오기 때문에 논리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학의 지배에 대해서 이제 엔트샤이둥,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결단인데, 이제는 결단을 내려가지고 논리학의 지배는 이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걸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를 강요한다는 겁니다. 무라고 하는 게. 왜? 무에서 니즈가 나오고, 니즈에서 나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정의 근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무에 대한 물음은. 그러니까 그 논리학의 그 지배를 의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학은 이제 그 나인에서 니즈가 나와야 논리학이 성립되는데, 아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나와야, 이게 이렇게 돼야 논리학이 이제 지배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니까. 그 나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학의 이제 그 얘기잖아요. 뭐뭐이다, 뭐뭐 아니다. A는 뭐뭐이다, A는 뭐뭐 아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의 한 이제 그 방편이잖아요, 나인이. 그러니까 논리학의 한 방편이 나인에서 니즈가 나오면 논리학이 계속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니즈에서 나인이 나온다 하니까 논리학의 지배를 의문시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논리학의 지배를 떠나라라고 하는 엔트샤이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무에 대한 이 물음이. 그러니까 이제 논리학은 이제 없어진다. 그 형이상학 전체를 과거에 철저하게 지배했던 논리학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옛 명제는 이제 존재 문제 자체에 집중되는 하나의 다른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즉 무로부터 모든 존재자로서의 존재자가 만들어진다. 옛날에는 엑스 니힐로 니힐 피트, 절대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엔스과 엔스 피트. 그래서 무로부터 모든 존재자로서의 존재자가 만들어진다. 왜? 무와 존재는 같은 거기 때문에. 무에서 존재, 존재에서 무, 존재에서 무, 무에서 존재. 그러니까 무로부터는, 예전에는 이 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보면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요. 무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없는 것은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논리학의 법칙을 따랐을 때는 옛 명제, 디 알테 자츠, 옛 명제는 엑스 니힐로 니힐 피트,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였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논리를 초월한, 논리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여기서 보니까 무가 곧 존재야. 존재가 곧 무고. 그러니까 이 무로부터는, 존재로부터 무로부터는 모든 존재자로서의 존재자가 만들어진다. 무에서는 자연히 존재자로서의 존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 니힐로, 이 무로부터서, 현상학적 입장에서 보니까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는 엔스, 존재자과 엔스, 존재자로서의 존재자가 엔스과 엔스 피트, 만들어진다. 창조된다가 아니라 만들어진다. 저절로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그래서 하이데거의 입장은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치오, 이 창조나 이 하나님의 창조, 이거를 무로부터는 그냥 존재자가 만들어진다. 창조가 아니고 그냥 만들어져. 자연 발생, 뭐 이런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뭐 결국은 뭐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그 차원에서 어거스틴의 그 창조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좌우지간 뭐 그렇게까지 뭐 볼 필요 있겠나.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연구를 하고 그 현상학적 부분은 우리 실제 생활이나 목회나 이런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오늘 이제 그 미신의 등 강의는 다음에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강의 자료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내가 이제 충분히 사전 이거는 오늘 강의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고 사전 이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이 강의 자료를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